안녕하세요. 하성란입니다. 오늘은 시 한 편으로 책을 삼킨 TV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착한 가족에 나오는 단편 아빠의 사생활에 실린 이문재 시인의 시입니다. 손은 손을 찾는다. 손이 하는 일은 다른 손을 찾는 것이다. 마음이 마음에게 지고 내가 나인 것이 시끄러워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아닌 것이 견딜 수 없이 시끄러울 때, 그리하여 탈진해서 온종일 누워있을 때 보라. 여기가 삶의 끝인 것 같을 때, 내가 나를 떠날 것 같을 때, 손을 보라. 왼손은 늘 오른손을 찾고 두 손은 다른 손을 찾고 있었다. 손은 늘 따로 혼자 있었다. 빈손이 가장 무거웠다. 손이 하는 일은 결국 다른 손을 찾는 것이다. 오른손이 왼손을 찾아 가슴 앞에서 가지런해지는 까닭은 빈손이 그토록 무겁기 때문이다. 미안함이 그토록 무겁기 때문이다. 오늘의 초대 손님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깊어가는 겨울, 추위마저도 무색하게 만드는 그녀를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내를 일찍 잃고 이 비정상입니다. 그녀는 젊은이들을 압도하는 즐거운 카리스마로 학생들에게 열강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이야기로 바꾸는 데 탁월한 그녀는 서하진 작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럴까요? 일상의 인물들을 차분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하는 그녀.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글쓰기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모여 있는데요. 교양 과목이지만 마치 대학원 수업을 강의하는 것처럼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게 돼 더 뜻깊다는 그녀는 글쓰기의 기교보다는 존재에 대한 깊은 천착을 보여주는 작가인데요. 학생들은 그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 딱딱한 주제로 글 써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색다른 주제를 많이 내주셔서 과제 하다 보면 재밌을 때도 있고 많이 우리랑 친구처럼 지내고 말들 많이 해주시고 20대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이나 그런 관심거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말씀 해주시고 재밌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슨 하기 때문에 자기의 안정적인 짝이 될 수 없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그 호르몬이 계속 분비된다. 16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한 작가의 모습을 보여준 그녀는 소설집 요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특유의 시선과 감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6개의 단편이 실린 이 소설집은 자유와 부요를 상징하는 제목과는 달리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불안한 일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 이야기지만 관계와 자아, 존재를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소설집 착한 가족도 이어 발표했는데요. 8편의 단편이 수록된 이번 소설집은 가족관계 속에 있는 존재의 여러 층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령 아빠의 사생활을 뒤쫓는 딸의 이야기인 아빠의 사생활과 표제작 착한 가족에서는 가족을 위해 여러 얼굴을 갖게 된 여자가 나옵니다. 또한 단편 모두들 어디로 가는 것일까에서는 암 선고로 존재를 재확인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고요. 슈거 혹은 솔트와 인터뷰에서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여자들의 이야기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이전 작품이 주로 중년들의 일탈을 소재로 결혼과 가족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이면의 가식성과 권태감을 폭로해왔다면 이번 착한 가족은 이전의 작품들과는 다른 일상의 두 얼굴을 파헤친 소설인데요. 작가이기에 슬프고 무서운 삶의 진실을 정면으로 다루고는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설 속 주인공들을 상처와 과거로부터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답답함과 고민, 존재를 향한 연민과 위로를 세련되면서도 균형감 있게 그려내는 작가 서아진. 그녀를 만나봅니다. 소설가 서아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자면 예. 맨 처음에 제 선배 글을 읽고 남자일까 여자일까가 참 궁금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초기 작품들이요. 그게 네. 언제? 90년대 90년대 초반에. 초반에. 예. 예, 그랬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여자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사실 네. 제가 어디 갔더니 여자잖아 이러더라고요. 예. 저는 좀 내심 흡족했지요. 네. 특히 제부도라는 작품 아직도 그 강렬한 인상이 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오시는 길이시죠? 예, 오늘 수업이 있었어요. 네. 예. 모교이신 경희대에서 학생들이 예. 가르치고 있다고 들어요. 뭐 가르친다기보다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일이 늘 세 가지 일을 병행하셨잖아요. 그 고단함이라는 거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근데 뭐 사람들이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왜 길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수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는 제가 막 정말 가기 싫어서 이렇게 이러면서 가요. 근데 네. 수업 들어갔다 나오면 오히려 이렇게 좀 길을 받는 느낌이랄까? 아, 기분이 예. 굉장히 좋아져요. 네. 같이,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이제 주로 말씀을 나눈 소설집은 이제 최근작인 착한 가족인데요. 예. 저는 그 전에 그 요트, 네. 바로 전 소설집이죠. 요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이 주는, 그러니까 우리 문학의 블루 오션을 건드린 부분이 있어요, 요트가요. 아, 그래요? 예, 문학적 코드와는 전혀 먼, 그런 요트라는 것이 이제 문학적 소재로 들어와서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약간 씁쓸하기도 하지만, 네. 네. 사실은 그 요트라는 게 말이죠. 네. 괜히 갑자기 제가 요트를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저희 남편이 정말 실제로 요트를 사자고 사자고 그랬었어요. 네. 저희 남편 조금 특이한 사람이라 보기에는 멀쩡한데 약간 특이한 면이 있어요. 가령 한 10년 전에는 몽고 가서 살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 가서 우리 집을 팔면 몽고 가서 말을 몇 마리를 살 수가 있고, 그럼 우리 식구들이 초원을 어떻게 누비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다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지나고 나서 요트를 사자고 정말 조르고 저런 적이 있었거든요. 사지는 않으신 거죠? 그래서 막상 이제 그 남자들이 사실 좀 소심하잖아요. 네. 그렇게 사고 싶으면, 제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 사고 싶으면 사지 뭐, 사서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어쩔 줄 몰라요. 네. 저 여자가 사라 그랬는데 내가 사줄 그러니까 사지는 않은 거지요. 근데 네. 실제로 그 요트라는 게 그 사람한테는 꿈이었던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트 하면 좀 호화롭고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느낌인데 실제로 그걸 타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저는 그 나중에 이 소설 속에서도 엄마가 네. 아들에게 요트를 타고 우리 떠나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네. 어쩌면 서아진 선생님에게도 그런 어떤 그리움, 꿈 같은 게 있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여자들도, 남자들은 여자들 보러 뭐 어떻다 하지만은 사실은 여자라고 꿈이 없고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뭐랄까, 내가 그래도 이런저런 부분들을, 가령 착한 가족에 나오는 여자도 그러하지만 가족이라는 걸 지키려고, 또 아니면 어떤 데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다들 착하고 다들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대개 집안에서 여성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요트라는 소설에서도 여자는 남자를 철부지처럼 보고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그 여자의 꿈속에도 그런 게 있고, 네. 마음에는 그런 내면적 욕망이 있고 그렇겠지요. 네. 그 요트의 표제작인 요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 이제 부동산이 급등해서 이제 남편은 요트를 사자고 하고 여자는 이제 이것저것
여러저런 꼼수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을 더 불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가족에게 느닷없이 어떤 복병이 삶의 복병이 나타나게 되죠. 예, 바로 아들이죠. 아들이. 예. 예. 네. 뭐 세상에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아이 문제, 자식 문제인데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들이 집을 나가고 뭐 그것 때문에 여자도 자기 생활이 굳건하게 땅에 발을 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뭐 내가 이렇게까지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가. 실제로 소설 속에 그런 구체적인 그 설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들한테 슬쩍 이렇게 그 요트 타고 떠나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너무 놀라니까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봤냐. 그러죠. 그리고 나서는 또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아직은 봄이니까 여름에 돼야 요트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또 딴소리를 슬쩍 한번 해주죠. 근데 요트를 타고 그 부자가 떠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와요. 네. 그 주인공이 얘기하죠. 저는 요트에서 가장 핵심어라고 하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무풍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 위에서는 파도가 바람이 두려운 게 아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그 잠잠한 무풍 그런 시간이 두려운 거다라고 얘기해요. 예, 실제로 이 소설 쓸 때 제가 그 요트를 타고 다니는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파도가 세게 치거나 또는 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놓을 수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요트는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바람이 불어야 이거 바람을 맞고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상시를 위해서 아마 최소한의 연료를 가지고 다니긴 하나 봐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비상이니까 그렇죠. 있을 수 낭만대에서는 없잖아요. 또 여유가 금방 네. 가겠는데. 근데 우리가 소용돌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바닷가에도 바람과 바람이 지나고 무풍지대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몇 날 며칠 동안 배가 꼼짝을 안 한대요. 그러면 미칠 것 같다 그래요.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일상이라는 게 가족과 함께 살아나가야 하는 일상이라는 게 정말 아무 일 없기를 우리가 늘 바라지만 사실 아무 일 없다는 것도 정말 깝깝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가족과 아무 적이 없이 살아나간다는 게 정말 어쩜 무풍지대를 지나는 것처럼 참을성과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사실. 네. 예. 이 소설은 사실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남자아이들은 그런 거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약간 좀 무모하다 싶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이 참 많았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 중점적인 것이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잔소리하고 뭐 이런 타입은 아닌데 우리 아이가 자라고 나서 대학 가고 나서 제가 굉장히 반성이 됐던 것이 내가 잔소리하지 않은 것이 내가 뭐 쿨하고 교양 있는 엄마라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것도 부지런해야 하잖아요. 간섭하고 네, 이러는 그렇죠. 것도.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쿨한 척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엄마 나 이건 못하겠다. 나는 이게 아니다. 라고 말을 못한 게 아닌가. 지금도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아무튼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굉장히 좀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멋있게 써보자 생각하고 쓴 소설이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좀 멋있게 되지는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트라는 어떤 특이한 그런 설정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네. 바다에서의 빨래 방법 이런 것들도 네. 읽는 재미를 쏠쏠하게 주거든요. 그 재밌을 것 같죠, 그죠? 네. 예, 실제로 빨래를 그렇게 한답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빨래하면은 이렇게 물을 넣고 이렇게 세제를 넣고 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무슨 양파망처럼 커다란 망에다가 빨래를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배 이물에다 이렇게 탁 묶은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막 가면 파도가 그 사이를 막 소금물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그야말로 자연세제가 되어서 그것들이 깨끗하게 된대요. 네. 그러면 한참 달린 다음에 그걸 빼내가지고서는 배전에 이렇게 말려서. 널어놓는데요. 네. 널어놓으면은 한참 있다 바짝 마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옷에 이렇게 소금기가 하얗게 묻어 있대요. 네. 그런 걸 탁탁 털면 너무나 기분이 좋다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해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진짜. 네.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거기 그 샤워하는 얘기 나오는데요. 네. 그 저기 스콜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서 몸에다 비누칠을 하고 이러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배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바람이 딴 데로 불어서 이렇게 갈 때가 있대요. 네.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바닷물을 씻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씻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소금기가 이렇게 그러면은 뭐랄까 물고기가 된 기분이 그것도 나쁘지 않대요. 네. 그래서 물론 뭐 낭만적으로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 도전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노트.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쓰면서 약간의 그래도 대리만족이랄까 네. 그렇게 하긴 했지요. 네. 문학의 숨결이 있는 공간을 함께 하신 뒤에 서하진 선생님의 소설집 착한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심장 광화문. 한국을 대표하는 문무의 상징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이 함께 자리하면서 서울은 새로운 랜드마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게 됐는데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이들의 눈에 비친 오늘의 서울. 그리고 이 공간에 사는 현대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도시 서울.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 또한 변화무쌍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작가 서하진은 다양한 얼굴을 가진 현대인의 모습을 바로 이곳 서울에서 찾아내고 있는데요. 서울은 그 가파른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현대인에게도 다양한 얼굴과 상황에 맞게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이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하진 작가는 이러한 현대인의 이중적인 삶을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제2, 5, 2와 같은 이름들. 한때 내 것이었던 이름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이름들은 대개 일정 기간 이후 폐기됐었는데 곤충이 허물벗듯 그 일은 자연스러웠다. 드물게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쓰이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이름들을 헷갈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일상에 지쳐 누구보다 휴식과 여유를 꿈꾸지만 이 도시는 아침형 인간만이 꿈을 꿀 수 있고 나쁜 사람 혹은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 주어진 역할 그 이상을 해내는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러한 도시의 삶 자체가 현대인들에게 가면을 쓰게 하는 요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면을 쓴 삶은 어느덧 현대인의 일상이 됐지만 가면을 쓴 것조차 잊고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를 서하진 작가는 조심스럽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그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가면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했던 시간,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 머리를 조아려야 했던 오전을 보낸 여자에게 9cm는 부담스러웠던 듯 걸음이 조금 이구등하는 듯 싶었지만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세련되고 당당하고 우아하며 절제된 여성. 지금 이 순간 여자에게는 그러한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마침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 가면을 쓴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초상화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쩐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조금은 기괴하게 보이는 전시물도 있습니다. 이 전시물들은 진실을 가린 가면은 허상이고 이 가면 뒤에는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현실이 숨어 있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을 이미지화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부하거나 추한 현실을 가리기 위해 가면을 쓰는 사람들. 너무나 완벽하고 고정된 모델의 얼굴은 상투적인 인위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서하진 작가가 소설집 착한 가족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과 그가 타인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명료하게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은 척 사는 사람. 그의 손을 잡고 무작정 슬퍼하고 위로하고 울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미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가면을 쓴 인간을 보여줌으로써 보이는 그대로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가려진 진실에 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가면을 쓰며 살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얼굴과 몸동작, 풍경들은 진실 그대로일까요? 만자는 섭섭한 표정을 감추기에도 익숙해졌다. 이따금 만자는 생각했다. 그것들을 읽기에 혹은 기억하기에 사람들은 너무 바쁜 모양이다. 세상은 어쩌면 이리도 물질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남자가 자디잔 글자가 가득 적힌 명함을 내밀었다. 근대와 현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 이 공간의 지배를 받는 현대인에게 작가 서하진은 묻고 있습니다. 예, 이제 최근작 착한 가족입니다. 네. 예.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이 착한 가족이란 표제작에 등장하는 그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네. 또 딸이자 예. 그 고단하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착한데요. 예. 근데 뭐랄까 제목이 착한 가족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어떤 선생님한테 보냈더니 선생님이 고맙다고 전화를 하시면서 저보고 그런데 착한 가족이 있을까?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은 가족이라는 것은 그 생리상 약간 이기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 면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어떤 선생님은 가족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다 착한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 두 분의 말씀이 다 맞지요. 네.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참 우리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러나 어쨌거나 이 소설 제목 정할 때도 제가 착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착한 가족이 어떨까 이랬더니 저희 후배 하나가 그 책 제목이에요 이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러고 했더니 지금 못돼 처먹은 가족으로 바꿔요 이래요. 그래서 다 착해 얼마나 착한데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말이 그 말이다 하면서 착한 게 얼마나 민폐인 줄 아느냐. 착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 그 말은 맞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착한 가족에 나오는 여자는 착한 남편, 착한 딸, 그리고 착한 아들 때문에 악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러나 사실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 딸의 역할을 될 때마다 그 가면을 좀 하나씩 바꿔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현대인의 어쩌면 일상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소설은 맨 마지막에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팔을 떠먹여 주려고 하는 딸의 팔을 안으로 꺾어서 너 먹으라고 주는 예. 그런 한 장면이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가 돼서 눈물이 탁 쏟아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좀 성격이 뭐랄까 막 감동적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러면 약간 여기 요즘 아이들 말 따라 손이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불어 좀 건조하게 쓰는 편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간지러운 걸 참고 써본 것인데 사람들이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 착한 가족이 실린 소설들을 보면 예전에 쓰신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예. 소제목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 그런 구성상의 어떤 형식상의 특성이 맨 먼저 눈에 띄고요. 이게 전부 가족들의 여러 면모를 다룬 이야기인데 저는 소설들을 읽어나가면서 슬픔이 자라면 무엇이 될까가 맨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네. 소설을 한번 잡으면서 그 나레이션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 힘에 딱 끌려서 끝까지 단숨에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희숙이라는 여주인공. 네. 또 희숙의 애인을 빼앗아서 간 또 지영원 친구. 네. 이런 면면들이 굉장히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그 답답함이 오히려 자신 속에 고여서 암이 되었다고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어디서 어느 소설에서 읽었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 그 장수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장수하는 비결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이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자기가 소중하니까 일단 그건 잊어버리고 네. 뭔 일이 있어도 일단 자기 몸을 챙기고 밥을 먹고 이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린 잘 못 그러잖아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네. 대부분 특히 엄마들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희 저 손희 형님 이야기인데 그 투병 생활과 그다음에 그 운명하기까지를 제가 앞에서 보면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프면서 뭐랄까 그이가 저 형님이 평생 그야말로 쓸데없는 일을 안 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또는 가족에게 뭐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던 정말 우리가 보기에 왜 사람이 쓸데없는 일도 하잖아요. 네. 뭐 물건을 하나 사도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알면서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 정말 근데 그런 법이 없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은 사람이었는데 덜컥 병이 걸리고 덜컥 너무나 갑자기 세상을 뜨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깨달은 바가 많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대는 짓 남에게 싫은 짓 절대로 안 하잖아 하면서 친구가 그게 다 너에게 병이 된 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앉았을 때는 누구 흉도 좀 보고 좀 욕도 좀 하고 그러고 사는 게 좋은데 그게 갑자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버릇을 들여서 쓸데없는 짓을 해버릇하고 살아. 제가 그 다음부터는 특히 중년 여성들 만나면 늘 그래요. 아줌마 같다든가 주책 같다든가 이런 거 겁내지 말고 쓸데없는 짓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퍼지면서 이러고 그게 건강에 좋고 그게 사실 세상 살아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산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로. 네, 그럴 것 힘든 줄도 같다는 모르고 생각이, 들어요. 불평하는 것 자체가 버릇이 안 되고 네.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안 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가 아마 이 희숙이라는 인물을 답답해했던 것이 저하고도 좀 닮은 부분이 그 하성아 있었기 씨도 그럴 것 때문에 같아. 그런 게 정말요. 아닌가. 네.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저도 좀 그랬는데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돌아가신 지 한 3년 됐어요. 저도 저희 남편하고 싸움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저희 세대만 해도 이렇게 뭐 바깥 활동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것만도 고맙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뭐 능력이 되니까 하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웬만한 일이 있어도 제가 뭐 싸워봤자 뭐 그렇고 시끄럽게 해봤자 그렇고 뭐 이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이러고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제가 한 2, 3년 전부터는 소리 팩팩 치면서 싸우고요. 심지어 집어 던지고 막 그래요. 저희 남편이 정말 이런 여자인지 몰랐다. 나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럴 정도로. 근데 정말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라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막 나도 할 만큼 하고 사는데 왜 이러셔?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근데 안 그러시죠? 하성란 씨도. 네,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정말 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아주 이야기들이 술술 흘러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눠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삶의 양면성을 휴가 혹은 솔트에서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그나마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설탕 대신에 소금 넣어서 커피
네. 해보셨어요? 네. 그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진짜 화들짝 놀랄 만큼 이상하잖아요. 그게 근데 소금을 조금 넣으면 커피 향이 진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 제가 그 통이 똑같아서 착각을 해갖고 소금을 이렇게 저는 좀 커피를 어떨 때는 진하게 이렇게 막 많이 넣었으면 한 스푼 두 스푼 넣어서 이렇게 확 마셨는데 거의 토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술이 뭐 설탕에다가 설탕 넣을 걸 소금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뭐랄까 이 수술은 좀 이상하잖아요. 막 뒤죽박죽이고 네. 좀 그렇죠. 네. 그 만일에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써왔으면 제가 소설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바로 잡아 주려고 애를 썼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리운 어떤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연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삶이 불합리하고 우리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기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부분을 제대로 잘 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음. 그 슈가 내지는 솔트로 나눠질 수 없는 불가해적인 그런 부분을 쓰시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해해주셔서. 결국 두 개를 섞은 네. 달구시고 정말 잡탕 같은 네. 그런 것이 아닐까 네.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되게 깜찍한 소설이 또 있어요. 아빠의 사생활이라는. 예. 네. 예, 이런 그 20대 이제 20대의 그 두 아이들이 이제 홍콩 출장을 간 아빠를 뒤쫓아가는 거죠. 예. 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큰 자제분이나 혹은 학생들에게서 네. 많은 걸 그게요, 얻으셨을 것 실제로 같아요. 그게 제가 어느 날 이제 밤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갖고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자기가 누구의 아내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을 언제 만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물론 아내도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내가 언제 본 것 같다 하니까 만나서 뭘 했느냐 뭐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 자기 남편이 그 휴대폰에다가 제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가 온 걸 봐서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건 네. 여자가 보낸 것 같은데 제가 문자를 보냈던 모양이죠. 여자인 것 같은데 남자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길래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전화를 했더니 과연 여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은 전지 모르고 처음에는 웬 여자인가 하고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휴대폰 뒤지고 사느냐 했더니 뭐라고 또 이제 그 사람은 입장대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여자들이 남편 휴대폰을 뒤지고 사는 거 전 몰랐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 해서 호기심을 부추기는 게 그런 아닌가 모양이죠. 저는 정말 전혀 관심이 네, 없거든요. 네. 뭐 여기 무슨 뭐 이거나 말거나. 저는 조금 찔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서 이제 약간의 힌트랄까 이런 걸 얻은 다음에 제가 저희 딸아이가 대학 2학년인데요. 만일에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어떨 것 같으냐 이랬더니 얘가 화들짝 놀라면서 엄마 정말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만일에 그렇다면 이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다면 자기는 미행을 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써본 소설인데 그게 제가 딸아이가 미행할 것 같다 20대를 설정한 것은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목소리를 똑같은 중년 여성 또는 남성이거나 어쨌든 연령대가 좀 비슷하게 되잖아요. 좀 지루하잖아요. 네. 예,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게 될까 좀 발랄하게 써볼까 하고 좀 작심을 하고 썼지요. 네. 문학평론가는 서하진 선생님의 소설집 착한 가족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서하진 작가 소설의 특징은 내면과 외면이 불일치하는 어떤 인간의 비극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집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학교나 직장에서는 또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계속 자기 역할 가면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현대인은 점점 연기력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순간에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 타인의 시선에 어떻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그게 정말 오늘도 하루 종일 연기하느라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단 한 번도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하루가 가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비극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 소설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볼 때 굉장히 우아해 보이는 엄마들 있잖아요. 좀 배운 것도 많고 교양 있고 말도 다른 사람한테 욕 같은 거 전혀 할 것 같지 않고 굉장히 우아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그런 엄마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우아함과 그 교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숨겨야 되는지, 자기의 진짜 욕망을 은폐함으로써만 그런 이렇게 어떤 화려한 외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 가면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가면 중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가면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면을 썼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기자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순간에 굉장히 몰입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들은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죠? 가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녀 역할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막 공격적인 그런 행동도 하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써야 하는 그 모든 가면들이 사실은 자기하고 안 맞는 거죠.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역할과 자기 욕망의 괴리, 이런 것들을 느끼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단편 인터뷰에서도 이제 작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의 숙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소설 속 주인공인 민자가 이제 서하진 선생님께 작가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작가란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는 사실 뭐 작가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 사람이고요. 작가는 그러니까 작품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이 작가죠. 저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작가라고 하기 좀 부끄러운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소설에 대해서도 제가 소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욕심을 부리자면 네. 작가는 그야말로 그 전에 김주영 선생님께서 어느 책에 그 앞에 이렇게 작가의 말 딱 유목민들은 네. 그죠, 집을 짓지 않는다. 네. 작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은 정착하고 산다는 뜻인데 유목민들은 늘 떠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는 집이 없는 사람이고 늘 떠돌아다니. 그건 다만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또한 그렇겠죠. 늘 네. 어딘가를 찾아서 다니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늘 희구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게 작가죠, 사실은. 저도 글을 쓰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말씀을 그죠? 하셨는지. 너무 멋있죠. 네, 그래서 가지고 저는, 있는 모든 것이 떨어지면 바로 네. 그 자리가 무덤이라는 네. 말씀하셨던 그래서 게 기억나요. 딱딱 그 작가의 말 2줄, 3줄 이렇게 딱 써서 저게 너무 부러워서 네. 다음에 나도 작가의 말을 꼭 2줄 써야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뭐 감사하고 누구한테 고맙고 이거 맨날 쓰게 돼요. 촌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네.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 네. 여쭙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거울 삼아 갈 길이기도 한데요. 네. 서하진 선생님께 문학이란 무엇인가요? 거울 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소설이라든가 또는 문학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거나 또는 뭐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그걸 하기 때문에 글쎄요, 언젠가 저희 아들이 저한테 엄마는 왜 소설을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이가 대학을 안 가겠다, 자기는 다른 일을 하겠다 뭐 선언한 다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그냥 다른 일보다는 소설 쓰기를 조금 더 잘하기 때문에 소설을 쓰는 것이지, 만일에 내가 바느질을 조금 더 잘했다면, 저 바느질 좀 잘하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잘했다면 내가 뭐 어떤 전문적인 그 인테리어 가게를 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어떤 다른 종류의 손을 쓰는 일이거나 또는 뭐 팔을 쓰는 일이거나 머리를 쓰는 일이거나 그런 것과 작가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을 어떤 식으로 직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그 도구와 이런 것의 차이일 뿐이죠. 저한테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쓸 수 있는 만큼, 저에게 허락된 만큼 조금씩 발견하는 자세로
소설을 써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서하진 선생님께는 어떤 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까요? 선생님의 추천한 책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하진 작가의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먼저 문학과 철학, 종교와 성 등 8가지 주제를 소설과 강연, 에세이의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입니다. 서하진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소설을 쓰는 작가의 자세를 배우고 독자들의 세계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소설의 재미와 우리 시대의 초상화로 읽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추천한 책입니다. 캥거루가 있는 사막으로 알려진 헤이수 작가의 두 번째 창작집 젤리피쉬. 서하진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세상을 여행하는 이들과 낯선 땅에서 배회하는 젊음에 대해 새롭게 느끼게 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세련되고 우직한 글이 감동적이라고 소개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로 잘 알려진 사라마구의 또 다른 역작 도플갱어입니다. 서하진 작가는 이 작품을 눈먼 자들의 도시만큼이나 섬뜩하고도 날카롭게 묘사한 환상적 리얼리티가 돋보이는 소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우리 삶의 어떤 구멍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라고 추천합니다. 끝으로 서하진 작가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읽을 수 있는 시집을 추천했는데요. 바로 중견 시인 박주택 신작 시간의 동공입니다. 그녀는 이 작품을 지적이고 관념적인 세계를 탐구해온 시인이 자신의 숙명적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정화해낸 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하진 작가가 추천한 4권의 책이었습니다. 끝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소설이 있으신지요? 또 다른 소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준비하고 독자들. 있는 소설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연재가 네.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해부터 연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족이지만 세대를 다양하게 해서 가령 엄마와 딸과 또는 남편과 아들과 이렇게 연재인 만큼 네. 각각의 그 인물 입장에서 초점 화자를 바꿔가면서 세대와 세태 전체와 뭐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기획 단계인데 벌써부터. 네. 세련되지만 결코 가하지 않고 담담한 문체로 일상을 그려내서 그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금방 인물들에게 동화가 되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계신 소설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우아한 깨우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새해에 연재되는 장편 소설 기대해서 찾아서 꼭 열심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서하진 선생님의 낭독을 끝으로 오늘 책을 삼킨 TV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죽은 알맞게 식어 있었다. 숟가락 가득 담긴 죽을 내밀었을 때 어머니가 휘휘 손을 저었다. 왜요? 안 드실래요? 그새 마음이 변했어요? 투정하듯 중얼거리며 내려놓는 여자의 팔을 어머니가 잡았다. 어머니는 천천히 여자의 팔을 구부려 숟가락을 여자의 입 쪽으로 향하게 했다. 그리고는 손짓을 하는 거였다. 어여 너 먹어라. 배고프지. 어여 먹어라. 많이 먹어라. 어머니의 입가가 실룩이고 불분명한 단어들이 새어나왔다.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여자는 천천히 식은 죽을 먹기 시작했다.